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3부에서는 격주로 경제 문제 진단해 보는데요. 오늘 한양대 경영대 겸임교수죠.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의 좀 경제적 측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도 네. 사실은 많이 주목을 받은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한미 정상회담.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오후에 이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좀 초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지난 21일에 확대 정상회담 자리였었죠. 이 윤 대통령이 첫 발언이 아주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첫 발언의 첫 문장이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제 포커싱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라인에 먼저 방문을 하는 장소가 선택됐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DMZ라든가 또는 주한 미군 기지 방문을 후에 갔다. 이런 점들, 그 다음에 가지 않았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네. 말씀해 주시죠. 정상회담이 말 그대로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국가 간에 얽혀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협력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소한 언행, 그다음에 언어, 행동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다분한데요. 자,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이제 한미 관계가 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주요 경제단체들,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이런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정상회담이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됐다. 이렇게 이제, 다들 축하의 말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네. 경제안보동맹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내용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경제 관련 소통 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양국 대통령실 간의 소통 협력 채널로서, NSC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넘어서, 공급망이라든가 또는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해서, 결국 양국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어쨌든 이 공급망과 관련된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런 것들, 또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통, 공급망 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이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가 간에 지금 협력을 더하고 또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을 같이 본다라는 점에서 아주 크게 큰 뜻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대화가 대통령들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달로 예상이 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 회의에서 공급망의 협력 방안을 이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인 산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공급망, 회복력 그리고 다양화를 등을 통해서 어쨌든
기존의 국장급의 산업협력 대화를 한미 공급막 산업 대화 이렇게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차관급의 회의를 연 1회 또 개최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네, 이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대화, 또 협력 채널을 아주 구체적으로 개선 또는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양국의 경제 안보 동맹 의지가 굉장히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많이들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의 시너지를 좀 더하기 위한 양국의 그런 협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에 사실 또 우리의 이 막강한 이 경제적 투자력을 또 보여준 또 회담이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한미 양국 이제 이 안보 동맹에서 이 경제 안보 동맹으로 한층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협의체로 불리잖아요. IPEF. 네. 미국에서는 이걸 IPEF 이렇게 부르던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거예요. 먼저 요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냥 뭐 IPEF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제 처음 제안한 겁니다. 내용을 보자면 기존의 무역협정 같은 경우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 개방, 이것이 이제 뭐 FTA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협정들의 기본안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디지털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또는 청정 에너지 이런 새로운 시장과 내용에 대한 통상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제를 이루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한 건데요. 네.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화라든가 디지털 경제, 말씀드린 탈탄소 등의 이런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되면서 어쨌든 좀 향후 지구촌에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국이 IPEF에 대해서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 이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현 정부가 굉장히 이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더 미국에 좀 치우치는 그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좀 견제하는 그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한테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사실 중국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까 전 2부에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어쨌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역시도 이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우리 RCEP이라고 부르죠. 네. 또는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이런 가입을 중국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돼 있는 것에도 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국익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주장과 논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 IPEF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중국행 내에서 한 언론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첫 목적지로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택한 것 이것이 바로 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부각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핵심을 봤다 이렇게도 봅니다. 어쨌든 이 윤 정부가 뭐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긴밀히 해나갈 뜻을 비추기 때문에 향후 중국과의 관계도 진짜 변화될 가능성이 뭐 무시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향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또 이 제2의 이 사드 사태를 우려하는 분들의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또 이 되짚어보고 이 중국과의 이 경제적 외교적인 부분은 참 섬세하게 우리가 접근을 잘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G2 국가와 다 잘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도 뭐 서울이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이제 약간은 더위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걱정이 올여름 전력 생산이 괜찮을까 이런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올해 전력이 좀 부족할 거다 이런 또 예상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네, 뭐 해마다 전력 사용량이 항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네. 국내 전력 수급 발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연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인데요. 이 석탄의 수급에 최근에 비상이 걸려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력 생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석탄 발전은 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석탄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석탄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폭증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여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석탄 가격이 지난 2년간 소위 정말 미친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많이 올랐군요. 네, 2020년 1톤당 가격이 61.58달러였는데 지난주에 384.9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6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뭐 가격도 가격인데 지금 현재 공급망 자체가 꼬이게 되면서 굉장한 위기감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세라면 올 3분기 사용량의 70-80%밖에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연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좀 네. 다른 자원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항상 밸런싱을 맞추면서 전력 생산을 할 텐데요. 네. 문제는 가장 싼 가격으로 생산을 했던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발전업계가 해마다 자원 가격이라든가 또는 발전 설비 시설의 현황 이런 거 고려해서 올해 전력 생산을 할 때는 어떤 자원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석탄 가격과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이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액화 천연가스 역시도 러시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자원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나비 효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료비 부담이 가중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력 생산하는 쪽에서는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 가뜩이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이 공공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1분기에 이 한전의 적자가 8조 원에 달했었는데요. 엄청나네요. 네, 현재 이 전력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여름에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한 네. 좀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대응이 그렇죠. 좀 필요할까요? 자, 일단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급망이 꼬이다 보니까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관련국, 주변국 이런 자원 수급과 공급망이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좀 적었었던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발전 공기업들 간에 석탄을 교환을 좀 검토하는 석탄 수합을 좀 시행을 해서 네. 이 발전소들의 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취하고 결국은 이게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회를 생각하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러시아산을 수입하던 전 세계 유연탄 구매처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호주, 인도네시아로 또 몰리게 되면서 구매 후에 수개월이 걸려서 이 석탄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네. 테라, 루나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이게 상당히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일부 시장에서는 아예 상장이 폐지되는 만큼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네, 작년에 이 은성수 위원장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성을 강조했을 때
당시에 이 여야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굉장한 그런 뭐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가 좀 맞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투자 분야가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뭐 가격 변동도 정말 큰 만큼 뭐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이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 특정 가상화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테라, 루나 이 쌍둥이 화폐입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특정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상장 폐지가 얘기되면서 지금 상장 시장에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50조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이 50조 원이 날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또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내 5대 뭐 가상화폐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큰 기업이 화폐가 지금 이번에 상장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를 당한 투자자가 한 300만 명에 달한다고 언론을 전하고 있는데 네, 맞죠. 우리나라뿐이 만든 이런 가상화폐가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새롭게 알았습니다. 테라, 루나. 네. 근데 이런 이 코인 사태를 막기 위한 이 보호 장치가 필요했을 텐데 그게 그렇죠.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대도권보다 더 빠른 변화에 있는 영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감원이라든가 뭐 금융기관들, 감독기관들이 어떤 법령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잘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 보호장치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한 예로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네. 지난주 네덜란드 공영 TV에 출연을 해서 가상화폐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전혀 무의미하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들이 늘어날 거고, 이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죠. 또 우리가 흔히 투자의 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워렌 버핏 역시도 올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장에서 가상화폐에 같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전했죠. 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됐던 코주부라고 하죠. 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 3대 투자 주체 중에서 이 코인의 시장이 붕괴될 경우에 향후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시장 자체의 규모를 지금 잘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걱정이네요. 네, 5년간 피해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뭐 300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도 그렇지만 이 규모가 향후에 어떻게 파생되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보호 장치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목하고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 문제 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영대 경영대 이상석 겸임교수였습니다.